서울의 거래량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00가구 단지라면 그중에서 3채만 팔리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면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는 데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연구원님? 네, 뭐 거래량이 집값의 선행 지표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맞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서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우리나라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이었다는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 리먼 브라더스가 문제지 뭐 우리나라가 문제냐 이 생각을 8, 9, 10, 11 동안 계속 7%의 거래 회전율 평균이거든요. 장기 평균 수준을 계속 거래를 한 거죠. 네. 저는 이것을 이제 겁없는 거래 회전 거래였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은 폭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요 2022년부터 거래가 확 죽었어요. 2%. 사람들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네. 그때를 이제 학습 효과가 된 거죠. 야, 금리 오르면 부동산 떨어진대. 이게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보다 3분의 1이나 거래를 납작 엎드렸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2% 3%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거래가 이게 급브레이크를 박은 거는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코드를 맞췄다. 오히려 연착륙이 예상된다. 왜냐면은 과거에 아까 그 무시무시한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고 지금은 거의 뭐 2% 3%면 3분의 1이죠. 고점이 가볍다. 물론 금리가 너무나 많이 상승해서 2022년부터 지금 올 상반기까지 급락은 했지만은 네. 거기에서 큰 폭의 또 추가 상승은 없고 연착륙. 왜?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학습 효과 때문에 위기에 미리 엎드렸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비교를 하자면 과거 2010년에는 에어백 없이 그냥 교통사고 난 거다. 근데 지금은 충격이 있었죠.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있었지만 에어백이 씨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은 있었죠. 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왜? 과거보다 겁없는 거래량이 줄었고 시장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급감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네 미리 엎드렸다. 미리 어떻게 엎드렸죠. 보면은 시장 상황 지금 심상치 않은데 좀 네. 무서운데 네. 이런 걸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죠? 상당히 대비를 했다고 빠르게 볼수 있어요. 보였죠. 건설사들도 분양을 상당히 늦췄죠.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공업 미분양 안 생길 거야 하고 분양 계속 한 거죠. 근데 그때 너무나 뼈 아팠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사실 요즘에 정말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조금 올라오면 그래도 좀 뭔가 평가를 하시는데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양적 수준은 되게 이제 중요한데 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시장의 먹구름 이게 뭐냐면은 정확한 정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 장기국채 10년물 금리였어요. 장기 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역대 초유의 상황이 후행해서 지금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주식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뉴스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다시 5%에서 4%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후행해서 거래는 지금보다는 증가할 거예요. 이제 내년 2월 정도면 거래가 증가했다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언제 얼마만큼 거래가 상승해야 대리상승이냐? 이건 2013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13년에는 아리까레스 시장이 네. 10년부터 11, 12까지 안 좋았다가 거래가 회복하면서 14, 15, 16, 17, 18, 19, 20 시장이 이제 쭉 올라갔죠. 그때 2013년 새벽 시장 거래량이 서울은 6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15만 건이었어요. 15만 건.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월로 환산해 보면 연 6만 건이 되려면 서울은 월 5천 건이 거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경기도는 월 12,000건이 거래가 돼야 15만 건이 되는 것인데 올해 좀 증거가 나타난 것이 올 6월에 거래량이 서울이 제일 많았었는데 4,000건까지 살짝 올라갔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때 많은 회복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죠. 경기도 똑같았어요. 12,000건 월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올 6월에 11,000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할 때 기준을 알고 있으면 돼요. 6,000건 가까이 가느냐, 경기도 살 거 있으면 10,000건까지는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느냐, 요 기준을 알고 있으시면 의미 있는 거래단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표를 명확하게 숫자를 탁 찍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 결국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서 예전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당시에도 거래량이 좀 어떤 지표를 보였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022년, 2023년 거래량이 너무나 적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은 장기 평균 한 60만 건이에요, 전국이. 근데 제가 지금이 올해 뭐 한 60만 건 안 됐고요. 한 50만 건 됐어요. 50만 건? 혹은 뭐 45만 건이네요. 그럼 이 정도 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아닌 20만 건이나 30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통상적인 거래와 가격의 패턴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50만 건 되다가 갑자기 20만 건 됐어. 그럼 내년은 폭락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가 극소 거래량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거의 2년째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뭐 집값이 폭락했냐? 물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30% 떨어진 건 있지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이냐 하면 사실은 고개를 절레죠. 네. 이 거래가 지금 절반 이상이 떨어졌는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지? 여전히 좀 높다,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지라고 느끼실 거고 네. 반포의 9평, 34평, 30억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폭락론자들 혹은 상승론자들이 계속 득세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그럼 덮어놓고 절반이 됐다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2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버거운 수준인 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0만 건이 지금 너무나 적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야 30만 건인데 그럼 내년에는 그럼 35만 건 됐다고 치면 막 박수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30만 건, 37만 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매물이 많이 나와야 이게 판단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거래량이 어차피 극소라고 한다고 하면 거래의 양적인 거 몇만 건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거래의 질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만 건인데 이것 중에서 전 거래 대비 상승한 게 몇 프로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거래가 없어도 100개 중에 상승한 게 한 40%고 하락한 게 30%야. 비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량이 뭐 장기 평균수를 회복할 때까지는 질적인 상황, 상승 비율, 하락 비율, 질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이거 오늘 그 프로테크를 통해서 고객론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 보시면 딱 들어가면 나오는 메뉴인데 네. 오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오늘 전국적으로 상승 거래, 하락 거래 딱 나오죠? 아까 금리 올랐다고 해서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아지는구나. 근데요,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하루의 거래량보다는 최근 한 30일 정도의 30일. 한 달 정도의 추이를 보는데 시군구 단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 뭐 궁금하실 거니까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고 강남 3구인 송파구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상승거래, 하락거래가 최근 30일 동안 어때요? 거의 뉴스에서 보신 거랑 좀 다르죠? 네. 약간 비등한 거예요. 네. 아파트로 볼게요. 아파트를 보실 때 상승폭이 큰 것과 하락폭이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막 60평, 70평은 제껴요. 네. 이게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네. 대체로 9평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9평이 표준 거래가니까 네. 9평이 엘스가 23월 10월 대비 네. 올랐다는 소리예요. 또 다른 소리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랑 달라요. 지금 12월 2일인데 많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리딩까지 좀 다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락폭, 고점 대비 하락폭 네. 보실 때 여기도 9평 기준으로 보면 9평 될까요? 기준으로 약 32% 떨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거래가 21년 대비, 고점 대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옛날에 거래 대비하면은 다 떨어지게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를 보실 때 한두 달 전에 거래량을 봐야 되지 무슨 21년 고점 대비는 다 떨어져요. 이걸 통해서도 약 과거 고점 대비 이제 막 거래가 지금 다운사이징 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제로 뉴스에서 보는 거는 2년 전에 고점 대비 거래구나. 사실은 실제로 라이브하게 현재의 상황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상승거래, 하락거래. 나중에 이제 상승거래가 하락거래가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럼 상승 국면에 있는 거죠. 거래는 적을지라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제 한 번 더 강북 유명한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성동구, 네, 성동구.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락거래가 좀 더 많아요. 네. 직전월이 이제 23년 7월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11월에 거래인데도 나쁘지 않죠. 10억인데 13억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개별 단지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볼 수 있어요. 23년 9월이에요. 오. 이거는 보면은 30%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직거래, 자전거래라고 할 수 있어서 네. 어떤 일반 거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뉴스에서 안타깝게도 직거래라고 표시 안 하고 그냥 30% 떨어졌다고 하는 기사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죠. 경기도 볼게요. 경기도 상황. 수도권 가보시죠. 경기도 보면 수원에 뭐 좋은데 영통구죠. 네. 수원 영통구. 뭐 최근 30일. 여기는 또 상승 거리가 더 많아요. 네. 자, 보면은 40평은 조금 어려우니까 24평. 네. 소형평형 신혼부부에 찾는 이것도 감소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죠. 네. 이거 직거래네요. 그것도. 그렇죠. 시장이 뭐 폭락 이런 느낌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하락 24평. 딱 똑같은 광교예요. 볼게요. 이것도 직거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계산이 안 된 건데 5억짜리에 포착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세 번 반복했기 때문에 네. 시군구 단위로 비중을 어떤 게 상승 비중이 올라가냐, 하락 거래 비중이 올라가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쪽집게 강의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거래량은 사실은 모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네, 의미가 하나는 있다고 없죠. 볼 수가 없으니 네. 세부적으로 살펴봐라.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오히려 아예 건수를 그렇죠. 보고
보고 바로 비교를 해야 비중을 된다. 보고. 그러면 이 거래량, 사실 이 호갱론에 들어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승 거래량, 하락 거래량 이 물건을 저희는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만 잘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투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프롭테크가 개별 단지별로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평균의 실종이라고 하죠. 시도별 흐름을 추종하지 않아요. 다 같이 시도 안에 시공구가 있으면 시도가 안 좋다고 시공구가 안 좋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죠. 같은 시공구 영통구에 있더라도 영통구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떤 단지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단지는 좋은 단지가 있어요. 단지별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제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0세대가 있다. 그럼 얼마가 거래됐냐? 그러면 1000세대 단지인데 연 7% 거래되면 이거 단지는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7%.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기준이 뭐냐?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7% 넘게 하면 집값이 올라 그냥 당연히 제 인간적인 뭐 휴먼으로 되는 그건데 실제로 한번 사례를 보면은 올 초에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아, 거의 없었네요. 올 연말에서 초에 거래가 없었는데 극심하게 거래가 없었을 때 거래 회전율이 5%, 6%, 7% 올라간 단지가 있었어요. 김포나 경산이나 천안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도 거래 회전율 같은 걸 보면은 김포의 풍무의 어떤 단지가 이제 보면은 34평을 보면은 이게 2467세대예요. 7%면 한 11건, 12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월. 그러면 보시면은 이때부터 11건 보이시나요? 네. 11건이 거래되면서 3억, 5억 4천일 때 거래가 됐죠.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지방 뭐 망한다고 했는데 성성 같은 경우도 뭐 1700세대예요. 이때도 한 17건 정도가 터졌어요. 4억 7천에서 지금 5억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 더 통용된다. 그래서 7%를 기억해 주시면 개별 단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겠다. 단지를 볼 때는 거래 회전율. 회전율이라는 걸 봐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걸로 일을 먹고 살아야 틀리면 안 되기 항상 때문에. 보고서 만드셔야 돼서요? 이게 뭐 실제로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분양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할 때 이런 거 꿈도 못 꿨거든요. 네. 손으로 샜거든요. 정말로. 근데 엑셀로 다 하고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 놀랍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는 법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네. 파악한 단지를 좀 공략하는 방법까지 네. 거래 회전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의 눈으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쭉 보셨을 때 자 24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거래가 이제 작년 초에 안 좋았다가 상반기 지나면서 올 3, 4월에 제일 많이 대두됐던 게 데드캣 바운스. 금방 꺼진다. 안 꺼졌죠, 근데. 네. 지금 거래량 뭐 감소하겠지만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쉽지 않아요. 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24년과 비교하기보다는 2008년, 10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0년부터 계속 안 좋았으니까 2010년 직전에 뭐가 있었는지 포인트를 비교해보면 당시와 지금 공통점은 리스크는 다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고 지금도 파월이 예측을 잘못해서 인플레를 안전한 줄 알았다가 미스를 해가지고 금리를 엄청 많이 올렸죠. 네. 그게 공통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10년 당시에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게 중공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쇼크죠. 여러분들 이번에 뭐 지금 개포동 입주하고 있죠. 네. 반포 입주하죠. 중공은 미분양 이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냥 바로 반값 됐을 겁니다. 네. 정말로. 그 당시 2010년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반포에 지금 30억 나간 아파트가 중공은 미분양이었다. 할인 판매도 했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포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네. 천정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2008년 당시에 미분양이 전국에 16만 호였어요. 지금은 5만 8천 호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리먼 브라더스 즉 뱅크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요. 그러면은 일단 경제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쵸. 작년부터 이제 비교될 만한 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네. 그게 뭐 파산한다느니 뭐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 파산한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위험 요소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그 상황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ETF 네. 아시죠? ETF. 중소형 은행에 투자하는 ETF가 KR이라는 ETF인데 이 당시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이게 $30에서 $20까지 떨어졌어요.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은행이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20 밑으로 가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뭐 낮은 상황입니다. 상승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뭐 폭망하고 그런 진흥은 보이지 않는데 그럼 2024년 어떻게 될 거냐? 계속 금리 따라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3%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얼마나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냐가 이게 지금 중론인데요. 조심스럽게 언제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것들이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지금 전세 사기나 빌라 뭐 전세 이런 사기 것들. 때문에 네.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네.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 금리가 보증금 대출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6%였어요. 네. 상당히 높은 너무 6%면 네. 근데 지금 3%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금리가 떨어질 거고 떨어졌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서민들 전월세 이거 지원해 줄 거고요. 입주가 감소합니다. 제가 월부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입주가 감소할 부분들이 하면서 매매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뭐 너무 비싸다 심리가 안 좋다 하고 하니까 하지만 전세로 갈 겁니다. 사기가 어려우니까 거주는 해야 되니까. 거주는 해야 또. 되니까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는 실수요자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살아야 돼. 왜? 애들 학교 때문에 네. 나 출퇴근 때문에 네. 이 실수요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매매 수요로 전환됩니다. 오래된 시장의 패턴이에요. 그럼 2024년에 뭘 봐야 되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 매물이 안 나오는 지역들을 잡아야 이제 2025년은 공급이 없는다는 것이 거의 중론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후행해서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면은 2025년 상승장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비교를 해주셨어요. 시기적으로는 2010년 전후로 해서 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다.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금리 상황인데 금리에 대한 얘기는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 이제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에 그렇죠.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정말 이 전세가 상승에 대한 게 스물스물 뉴스에서 나오길래 저도 이제 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월급쟁이들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을 좀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좀 자세히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잘 됐으니까. 그러면은 24년에는 또 괜찮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전세가 지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뉴스 기사를 보셨을 때도 그렇고요. 높아진 금리 때문에도 그렇고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게 한 가지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용기를 주시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만의 오래된 검증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거래량은 아까 뭐 감소했는데 연초부터 거래량 치고 나가는 단지 봤듯이 아 이게 5% 6% 치고 가고 있구나. 시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에 내 자산 내가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 의존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어렵나요? 회기식 쓴 것도 아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회전율이 뭐 세대수 대비 거래 건수 확인하면 되는 것을 그런 검증된 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좀 길게 역사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차 폭락 데드캣 바운스 그게 뭐예요? 2008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데이터 알고 있으세요? 그걸 알아야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60만 건, 50만 건이 아니라 30만 건. 그럼 아마추어들은 거래가 절반이니까 집값이 절반이다. 이게 이제 모델링의 세계죠. 여러분들은 회기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마이너스 뭐 2분의 1.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요. 어떤 선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세상은 어느 정도는 모델링이 되지만 너무나 평균과 벗어난 데이터들은 다른 맥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지? 근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지? 아 언젠간 떨어지겠지. 이거는 약간 이제 미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왜 2년이 지나도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기적으로 알아야 근데 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맥락이 뭘까? 주택 고령화가 심해졌고 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위기가 왔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영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 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